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부 오인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하자에 대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전문적인 것을 오늘 설명드린다기보다는 도대체 그러면 이 법들에서 이 하자 보수라든가 아니면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하자 보수 추구권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크게 보면 규정을 하고 있나, 어떤 조항들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개요를 잡아가시는 것만 할 수 있어도 저는 오늘 좀 제가 여러분들에 설명드리는 거에 의의가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좀 더 많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그 사안들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또 아니면 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라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찾아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 정도가 이제 제 생각에 오늘 제일 좀 제가 해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 오늘 제 강의에서는 하자론 일반에 대한 거,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의 관리에서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이제 특정 구분 소유자가 무단 침범을 하거나 무단점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리인이 임의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직접적으로 집합 건물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상가 건물의 경우에 항상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입점 때부터 서로 이제 업종을 장사할 수 있는 업종을 딱 지정을 해놨을 때 그 지정해 놓은 업종들의 경계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넘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하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일단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자 담보 책임은 이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그런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시공사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보수해줘라고 청구하는 이제 행위를 청구하는 두 가지 그게 보면 있는데요. 먼저 손해배상 자체의 제일 기본적인 근거 규정은 이제 민법에 있습니다. 근데 민법에 있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규정을 하고 있는 게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그걸로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제일 기본적인 어쨌든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일 기본이 되는 민법상의 책임은요. 물을 수 있는 청구권자, 권리의 주체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상대방 그 두 존재가 한정이 됩니다. 뭐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매수인, 수분양자 그리고 이제 매도인, 분양자 양쪽에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항상 아파트건 뭐건 간에 시공사한테 우리가 뭔가를 해달라고 실제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하자담보 책임에서 제일 많이 적용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는 집합건물법 구조가 민법의 특별법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36조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합건물법 구조는요. 여기서는 이제 분양자만이 아니라 여기 시공자의 담보 책임을 같이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법에 있는 도급면의 담보 책임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거나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구분 소유자한테 불리한 특약, 그러니까 분양계약서나 이런 것들에서 아니면은 이제 별도의 다른 어쨌든 서면을 증거한 걸 통해서 분양자나 아니면은 또 시공자가 자기의 책임들을 이렇게 빠져나가고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예 이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두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가끔 이제 지방에서 쓸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렇게 그 무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느 기준이 잡혀 있는데 지방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또 그래서 작은 규모의 건설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한테 불리한 특약을 이제 버젓이 뭐 계약서나 그런 데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게 아직도 보면은 아예 없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 소유자한테 불리한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부여라는 게 그게 그 법에서 강요 규정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청구권자와 책임주체 시공자 그 3자 간의 하자 보수 책임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를 보수해줘야 되는가 하는 그 보수의 책임까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구권자를 보면은 집합 건물에서는 전유 부분의 하자도 문제가 되고 공용 부분의 하자도 문제가 되는데요. 전유 부분의 하자는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라고 할 때는 그 아파트 안쪽, 그러니까 상가라고 할 때도 상가의 전유 부분 그 안에 있는 그 전유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청구하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초의 수분양자가 아니라 어쨌든 현재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 그분이 이제 청구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서는 그 경우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양쪽을 좀 나눠서 어쨌든 권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자 보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분 소유자만이 아니라 관리단한테도 그 하자보수 청구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그거는 관리단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채권의 양도를 구분 소유자한테 받으면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분 소유자한테 사실은 다 모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입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구분 소유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실제로 그 관리의 행위를 하는 그 주체들이 사실은 뭔가를 관리의 행위의 일환으로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하자보수 청구에 있어서는 관리단도 그걸 할 수 있게 터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그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로서는 원래 민법상의 그 책임 주체인 분양자만이 아니라 실제 그 공사를 진행한 시공자 또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파트만을 도급받아서 하게 된 그 일부 시공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공사가 져야 되는 하자보수 책임은 분양자하고 동일한 것이라고 그 규정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자 보수를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보수를 해줄 때의 그 책임은 이제 분양자나 시공자나 동일한데요. 이게 만일 이제 그 하자 보수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전으로 해결을 해달라라고 하는 종류의 책임이 될 때에는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러니까 분양자가 1차적이고 시공사가 2차적으로 보충적인 책임을 진다. 그렇게 이제 그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 먼저 분양자가 책임을 1차적으로 져야 되고요. 그리고 다만 분양자한테 뭐 그 분양자가 돈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사정,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라거나 파산, 해산, 무자력 뭐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또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시공사가 어쨌든 보충적으로 책임을 져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어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공자가 그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시공자의 입장도 좀 그 배려해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시공자의 담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도 처음부터 집합건물법에 들어와 있던 것은 아니었고 이제 그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규정들이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는 그 여기 36조에 이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그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하자보수 청구 어떻게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이냐고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굳이 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 직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이제 민법의 그 관련 조항을 준용해서 그쪽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다시피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그 실제 그걸 사용하는 그 주체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구분 소유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입주자라는 개념을 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주자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그 뭐 아파트에 거주해 보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실제 그러니까는 세입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그러니까 전유 부분의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
여기 입주자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지만은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 보수를 실제로 잘 이루어지게 하는 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전유 부분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 부분 하자 보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는 입주자 개인이라기보다는 그 대표회의 또 그리고 관리단 그리고 관리 주체 이런 쪽에서 이제 그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법의 이름이 관리법이듯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하자 보수가 어떻게 되고 공동주택이라는 그 건물의 그 생활관계가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냐 그 측면에서 그걸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 주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쪽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폭넓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뭔가를 그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다 입주자 실제로 사는 구체적인 그 사람들한테 그게 그 권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단은 채권 양도를 받아서 그거를 같이 그걸 모아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길을 그 현재의 법이나 판례에서는 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 제일 그 열심히 관리해주고 있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50호 이상의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에서 그걸 청구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책임 주체 부분은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집합건물법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그 다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이 또 공동주택관리법은 많이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체든 이제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다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밑에서 이제 도급을 받아서 일괄도급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한 자 이쪽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은 이제 그쪽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않지만 하자보수 자체 그러니까 그거를 책임을 지고 또 이제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 기관에서 이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제 책임을 지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실제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지게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법의 체계가 이렇게 뭐 민법은 어떻게 돼 있고 집합건물법은 어떻게 돼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실제로도 와닿는 부분은 도대체 뭐가 하자냐 그러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활상 불만이 있는 그런 범위 중에서 이거를 그럼 하자로서 내가 그거를 보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의 기준 개념이 뭐겠느냐 사실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생활상으로 와닿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에도 기본적인 그 기준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일단 정의 하자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 36조 4항에서 그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고 그 이제 구체적인 그 항목들은 이제 그 시행령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주의해 줄 건 뭐냐면 이게 하자라고 하는 게 미관상의 지장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정을 해보면은 요즘에 조금씩은 이제 변동들이 있긴 한데 그 단지 뭐 그런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은 다 청구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그 하자의 범위라고 하는 게 그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한테 그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꼭 기능상의 문제까지만 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하자의 그 개념을 가르는 기준 중에서 주관적 하자라는 것과 객관적 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관적 하자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약속된 것을 그 이행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거를 분양을 받거나 할 때에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일단 보는 거는 기본이지만은 그거 하나만이 그 약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냐면 분양 계약에서 혹은 또 그 신문 광고 같은 데서 이렇게 강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다 이렇게 그 옵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이게 실제 시공된 부분하고 거기 분양계약 신문 광고 모델하우스에서 우리한테 보여줬던 부분,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게 실제가 우리가 받은 물건이 달랐을 때 그거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주관적 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그러니까는 이 계약자, 분양자한테 그 수분양자한테 이것들이 이제 계약이든 광고든 모델하우스든 그 실제로 접해지고 현출이 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시공 중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뭐 구조 변경이라든가 소소하게 크고 작은 설계 변경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나왔던 그런 것들까지는 그거는 약속이 된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이걸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그 주관적 하자도 그래서 그 일부 인정하고 있는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객관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물이 이 정도는 갖춰야 되는 성능, 품질 이런 거를 이제 갖추지 못한 경우라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자들은 이 객관적 하자에 거의 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못 시공된 거. 하지만 또 그리고 시공이 됐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이 이제 마감이 덜 된 거.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는 사용공사, 그러니까 전, 후 발생한 하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자 그쪽에 대해서는 분양자는 분양 계약도 했고 신문 광고도 했고 모델하우스도 이렇게 그 제시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거기서 이제 그 제공된 옵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행하지 못했다면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분양자의 경우에는 주관적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인정을 해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자의 경우에는 그 원칙적으로 이제 분양자한테 도급을 받아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 건물의 품질과 성능에 미흡한 그런 객관적 하자만에 대해서만 시공자는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얼마 동안 이거를 그 하자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책임 기간일 텐데요. 그러니까 책임 기간에서는 일단 제척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라는 개념은 그 여러분들이 좀 소멸시효라는 개념하고 좀 헷갈리시기가 되게 쉬운데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척 기간이 좀 더 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척 기간은요, 그 소멸시효하고는 달리 중간에 그 기간이 멈췄다가 다시 진행한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중간에 자기가 뭐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랬을 때는 일단 정지가 되는 게 있는데요. 근데 제척 기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은 그 딱 정해진 그 기간 내에 그 하자보수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그래서 그걸 청구를 해야지만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지만은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척 기간에서 이제 그 지키는 방법으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자기가 자기 권리 청구권을 정식으로 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 뭐 기간을 넘어갔다고 했을 때 그거를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집합건물법 9조 2하고 이제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중대한 하자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2년부터 10년까지를 이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보통 그러니까 소소하게 이제 하자 체크리스트나 이런 데서 이제 체크해 주는 그러니까 마감 공사의 하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발견도 쉽고 뭐 보수가 용이한 이런 일반적인 하자들은 보통 거의 다 2년 안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좀 규모가 큰 것들 뭐 건축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그래서 이런 건물의 기능성 미관상의 하자들 좀 더 큰 것들이 3년 정도까지 이제 그 기간을 허용해 주고요. 그러니까 권리행사 기간을 그리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제 대지조성공사,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조곡공사 뭐 이런 그러니까 좀 더 구조적이고 안전적인 하자, 안전상의 하자는 5년까지 이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이 되는 거는 정말 그 구조, 집안 이런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하자들의 경우에만 이제 10년이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별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만약 이제 건물이 이게 무슨 다른 문제로 인해서 뭐 지진이 났다든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해서 멸실이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냥 1년으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정도까지 됐을 경우에는 이 기간을 그래 길게 허용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칙적으로. 왜냐하면 더 뭐 발견이 안 될 것도 아니고 아예 멸실이나 훼손이 돼서 빠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그러니까 2년에서 보통 이제 10년까지의 기간을 이제 법에서 공사의 종류나 그런 별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종류 따라 이제 그 기간을 따져서 행사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내력보조부는 10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시행령 발표사에서 이제 공사별로 나눠주는데 이게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과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 기간은 그렇게 해서 뭐 2년부터 10년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기간이 언제 시작하느냐 출발점을 알아야 끝나는 시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출발점을 이제 기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의 경우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나누어서 판단하는데요. 전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나 입주자가 인도를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용검사 날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검사 이후에 한참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그 기간을 진행하게 해주면 그 이후에 입주하신 분들은 자기 권리를 행사해 보지도 못하고 이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전유 부분은 이제 구분 소유자나 입주자한테 인도한 날, 입주한 날, 그러니까 그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일이 있거나 아니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일, 그러니까 사용승인 받은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그 하자담보 책임에서 이제 그 보수가 아니라 그 손해배상을 이제로 가게 되는 그 경우에서는 개별적인 입주자나 구분 소유자가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따로 진행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하게 되죠. 근데 모아서 하는 건 다 이제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단에서 그걸 모아서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그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단은 원래 그 권리가 귀속되는 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래 권리를 가지고 있으신 입주자나 구분 소유자 분들이 거기에 손해배상 자기 청구권을 양도를 해서 채권 양도를 해서 그걸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채권 양도를 해서 진행할 때는 일단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또 이 방금 말씀드린 제척 기간 외에 또 민사소멸시효 10년에도 또 중복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나 입주자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그건 자기가 권리를 행사한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권리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쪽에다 행사를 해야 권리를 행사한 거기 때문에 채권 양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쪽 제척기관과 민사소멸시효를 중첩적으로 다 이렇게 꼼꼼히 지켜주셔야지만 사실은 권리 행사가 제대로 그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은 소송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면 이제 간이하게 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그 비록 그 어쨌든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걸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다 이제 신청도 하고 그 들어가 보면 이제 자기 그 물건에 대해서부터 뭐 어떤 부분에 뭐 그러니까 자기가 불만이 있다 이런 까지 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권리가 계속되는 개별적인 입주자만이 아니라 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장, 뭐 관리단 이런 쪽에다 그 하자보수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다 주듯이 여기서도 이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거기 하자 심사를 해달라, 그다음 분쟁 조정을 해달라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그 모두에게 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게 하자냐 아니냐 이거 자체를 일단 판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보수를 해줘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 조정 뭐 그까지 그 하자와 관련된 분쟁에서 거의 모든 걸 다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위원회 그리고 조사를 해서 거기서 조사권을 가집니다. 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직접 조사도 하고 또 거기서 하자 판정을 사업주체가 받게 되면 하자보수를 해줘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그리고 분쟁 조정을 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여러분들끼리 해결하라는 분쟁 조정안도 위원회에서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권한을 인정을 해주는데 또 그거를 그 분쟁 조정안이 제시되면 당사자가 이제 수락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일 그 사업주체가 뭐 그러니까 자기가 수락하겠다고 말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의도 하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하는, 그러니까 해줘야만 하는 의무를 굉장히 강력하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은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너무나 많은 사건을 떠안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여기 신청을 해서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가 좀 많이 오래 걸린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나마 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는 공동주택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집합건물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오로지 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냐? 그거는 거의 다 소송으로 가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방법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수적으로 그런 걸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니까 시구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서울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 일반을 심의 조정하는데 결국은 그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 일반에 이 하자 분쟁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자 분쟁을 일부는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부마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집합건물들의 하자 분쟁은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 조정에 일단 회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실제로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응해야 돼요. 여기는 아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처럼 상대방이 거기에 불응하거나 할 수 없게 하는 그 다양한 장치, 그 가서 막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강제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대신에 여기서 하나 그 쓸모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자체에서 그거를 하자 여부를 조사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그거를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결정을 해서 이거를 이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이쪽으로 토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에서 하자부를 판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에 이제 법에 들어와서 생긴 게 2013년도인데요. 2013년도부터 제가 서울시에서 그거를 4년을 했었는데 그 중에 드물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쪽에 이제 그 하자 보수 문제가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그 경우에 그거를 이제 그 당사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 국토교통부 쪽에다가 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서 하자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거기서 하자 판정을 받으면은 그 하자 판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쪽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오니까 그 넘어와서 그 조사된 그 결과를 여기서 그 사업주체가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만일 소송으로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루트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라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제가 보기에 그 필요한 거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